자, 야, 282페이지에 이제 아까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일단 설명을 다 했어. 이론적인 부분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결국 이 이론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야. 자, P는 VI고 얘가 I 제곱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송전선에서의 손실은 이거야. 송전선에서 손실은 I 제곱 R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송전의 목표는 뭐냐면 항상 이것을 줄이겠다라는 게 목표야. 그러면 첫 번째 줄이는 방법은 I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R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지. 근데 I를 줄이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야. 송전 전압을 높이면 된다. 송전 전압을 높이면 I가 줄어든다. 근데 R을 줄이려면은 결국 뭐냐면은 돈이 들어가요. 돈.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사실 제일 우리 금속 중에 가장 뭐라고 하니 저항이 낮은 금속은 순수한 금속으로 쳤을 때 은이야, 은. 이게 가장 낮다고. 그런데 은은 비싸잖아. 비싸서 보통 구리합금이라든가 알루미늄 합금을 쓴다고. 얘네들이 좀 싸니까. 좀 싸니까 이걸 쓰는데 얘네들보다 얘가 적으니까 얘를 쓰는 게 아무래도 송전선 손실을 줄이는데 유리하겠지. 근데 돈이 많이 든다 이거야. 아니면은 자, R을 줄이는 방법은 R은 사실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다. R을 하면은 로분의 S분의 L, L분의 S냐? S분의 L. S가 그렇죠. S분의 L이야. 자, 어떤 식이냐면은 봐봐. 도선이 이렇게 굵으면은 아무래도 갈 수 있는 성분이 늘어나잖아. 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좁고 길면 똑같은 도선이라도 두껍고 짧으면 저항이 낮아지는 반면에 얇고 길어지면 저항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잖아, 결국에는.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길고 얇으면은 많이 저항을 부딪히면서 가겠지. 근데 저항값이 높아져. 얘 같은 경우는 저항값이 낮아지겠지. 통로도 넓고 가야 할 길도 짧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야, 이렇게 만들면 이게 되겠냐? 송전탑에다가 그 무거운 전선을 올려야 되는데 이걸 두껍게 만들면은 결국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실제로 얘를 줄이는 방법은 현재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 그래서 결국 이 I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변압을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봐. 그래서 R을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지난 시간에 예전에 배웠던 초전도체.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굉장히 싸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전력을 송수신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초전도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 임계 온도까지 떨어뜨려야 되잖아. 근데 임계 온도까지 떨어뜨리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쓸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이 송전에 어떤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상온에서 초전도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전송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변압기라는 것이 나와 있고, 자 봅시다. 2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것은 아까 도덕책 얘기야. 자, 효율적인 전력의 수송 방법. 자, 첫 번째 고전압 송선. 네. 이 변압을 해가지고 고전압으로 보면은 이 전력 손실, 그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전압 송전을 하는 거. 이것은 이제 그냥 기술적인 얘기고, 이제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 지능형 전력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면 돼. 왜냐하면은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수용가에서 전력을 써야 되는데 발전소 딱 하나에서만 내가 전기를 받아온다면은 얘가 멈추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러지 말고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발전소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요즘 이게 조금 유행인 것도 있는데 1년 동안 쓴 평균 전력량을 이렇게 종합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전력 분배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뭘 많이 쓰더라, 이쪽에서는 어느 시기에 많이 쓰더라, 시간대는 언제 많이 쓰더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게 빅데이터 하면서 이거 되게 좀 뜨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 그러기 위해서 걔네들을 종합을 해가지고는 이제 전력 분배 같은 경우들을, 이 전력도 사실 분배를 해주는 거야, 사실은. 전력을 이쪽에는 몇 킬로와트 보내고 이쪽 몇 킬로와트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한전에서 다 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종합을 해가지고 잘 했는 거, 그리고 이쪽에서 남는 전력이 있으면 이쪽에서 좀 더 쓸 수 있게끔 하고,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언제적이냐,
재작년인가 한번 대규모 정전 사태 일어났던 거 기억하니? 재작년인가 그랬어. 여기요? 전국적으로.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번 대규모 정전 사태가 한번 일어났어 여름에. 예, 그게 다 에어컨 때문이다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때 그것이 있었지. 그 다음부터 이것을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 사실은. 그래서 작년부터는 에어컨 빵빵 틀어도 항상 전력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뭐 원전이 있네 없네 막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 여기서 정치적인 논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항상 정치적인 무슨 논의로 가더라고. 일단 작년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전력 수급을 잘했다고 나는 생각해. 내가 전력 수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거 있잖아. 괜히 내가 이제 군대 뉴스라든가 공군 뉴스 나오고 뭐 핵 비행기 뉴스 나오면은 괜히 내일인 것처럼 관심이 가는 거. 좀 그런 게 있고 사람들은 다 그래. 너희들이 전공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있잖아. 뉴스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 진짜로. 전공은 뭐하고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근데 나는 이제 이쪽 뭐 전기전자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그런 뉴스 나오면 괜히 그냥 내일가 재밌고 하거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었어. 굉장히 전력 수급을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야. 그 에너지를 쓰고 있는 최고치는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 최고치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일 한 번 없이 그냥 잘 이렇게 넘어갔었다라는 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하고 있는 한전에서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자 여기서 저 2번에다가는 좀 별표를 쳐보자. 자 여기 있잖아. 제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전선 지중화야. 전선 지중화.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 여기 신시가지 있잖아. 신도심이잖아. 이쪽으로 보면은 전봇대 있냐 바깥에? 내가 항상 신시가지는 전봇대가 없어요. 잘 봐봐. 전봇대 없어. 근데 너희들 구시가지로 가면 볼수록 전봇대가 길마다 다 있어. 전선이 그냥 막 개판이야. 이거 뭐냐면은 전선이 그러면은 바깥에 있으면 이게 위험하겠니? 아니면은 안전하겠니? 아무래도 위험하지. 아무래도 위험한데 그것을 땅 안에다가 다 묻어놓는 거야. 이렇게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가장 먼저 기반 시설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야. 가장 기반 산업이잖아. 그러니까 가스 같은 경우 뭐 도시가스 매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들어오는 게 뭐가 있니 여기? 전기 지중으로 다 매설해놓고 그리고 저 상하수도 같은 거 매설해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건물 올리면 거기서 계속 이제 따와가지고 쓰는 거야. 그렇게 쓰는데 그것이 지금 다 지중화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전하지. 자, 첫 번째 안전이야. 지중화의 단점 같은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해. 아무래도 안전해. 자, 첫 번째가 안전이야. 안전. 자, 두 번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도시 미관을 해치잖아. 이런 전봇대들이 도시 미관을 해친대.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깔끔하긴 해. 바깥에만 봐도 그렇잖아. 너희들 나중에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보면 보여. 나중에 구시도심 가면은 전봇대가 굉장히 많고 전선이 굉장히 어지럽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전봇대나 이런 것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져.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고압선 높이가 정해져 있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몇 볼트가 되면은 지중에서 뭐 몇 미터 이상 높여야 되고 건물에서는 몇 미터가 떨어져야 되고 하는 게 이게 그 전기안전진흥법 뭐 이런 거에서 완전히 다 규정으로 완전히 정해져 있거든. 전기기사 시험 볼 때 그거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건물이 높아지고 굉장히 조밀해지면서 그것을 막 안 지켜지는 것도 되게 많아 사실은. 그리고 그 높이가 낮으면은 뭐가 돼 있어? 차들이 지나갈 때 그것을 못 지나가는 차들이 생겨. 예를 들면 뭐 천장이 이렇게 뭐 옛날 돌다리 같은 데는 보면은 높이가 2.3m 이런 것밖에 안 돼가지고 실제로 차들이 못 지나가는 차들이 있거든. 그런 것처럼 이 전선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곳에 또 못 생기는 게 뭐냐면은 바로 육교가 생길 수가 없어. 육교를 못 만들게 돼 있어. 육교랑도 거리가 항상 이렇게 이겨있게. 육교는 더 위험하잖아.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너희들 저기 천안 그 구도심 저쪽에서 천안 여기 쌍용동 쪽으로 넘어갈 때 철길 넘어가지. 철길 넘어가는 그런 도로 한번 다 봐봐. 철길에 있잖아요. 그 위에 뭐 철로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엄청 심각하게 해놨어. 왜냐면 철도 전기가 진짜 위험하거든. 철도 전기가 진짜 위험해. 나 보니 완전 초고압이 들어가는. 초고압인데 낮은 데 있잖아. 왜냐면은 그 기차랑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위험해서 아마 이게 이게 지나갈 때 철길 넘어갈 때 보면은 이 안전장치가 엄청 많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보면은 여기서 넘어갈 때도 있죠. 상해운대로 남부대로 쭉 걸어갈 때도 넘어갈 때도 보면은 철길 넘어가잖아. 그때 보면은 엄청 안전장치 촘촘하게 돼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지 사실은. 자, 그리고 뭐 자연재해제나 뭐 바람 많이 불고 하면은 전봇대 넘어져가지고 정전되고 이런 거 있었지. 소식 듣잖아.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야. 근데 자,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단점. 이 단점이 자주 나와. 단점은 고장 났을 때 수리가 어렵다. 유지 보수가 어렵다. 요건 적어놔. 그리고 왜 수리가 어려우냐? 고장난 지점을 일단 찾기가 되게 힘들어. 만약 전봇대 같은 거에서 어디 단선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선이 끊어졌다면 눈에 보이잖아. 아, 저기 끊어졌네. 저기 연결하면 되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중해서 만약 단선이 딱 일어나잖아. 어디서 일어났는지 찾는 것도 못해. 찾지도 못해. 그래서 그 찾는 기법도 다 지금 발전이 돼 있어. 뭐 폐쇄로 무슨 막 저항값을 계산해가지고 막 계산하는 이런 게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지중화가 되면은 가장 어려운 것은 그렇게 어렵다. 유지 보수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확장이 안 돼요. 확장이.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냥 딱 묻어놓기만 했는데 지금은 지하 공동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뭐 전선, 여기 뭐 도시가스 배관, 뭐 수도 배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순찰하고 할 수 있게끔 지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요새는 그렇게 하고 아마 이 동네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안전한 전력 수속 방법 이렇게 외워야 되고, 자, 이거는 내가 조금 간단하게 너희들 요 얘기를 좀 해줄게. 왜냐하면은 이게 가끔씩 뜬금없이 좀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여가지고. 왜요? 좋아 죽겠어요? 자,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한번 집안에서 전기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전선이 있고 삼선식이라고 그랬어 우리나라는. 자, 이 변압기를 통해서 자, 여기서 딱 해가지고 두 가닥이 이렇게 나와. 이 두 가닥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지금 이거. 자, 이것이 어디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전기실이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이 전기를 관리하는 분이 여기 안에 관리사무소에 전기 과장님이 계신다. 전기 과장님. 그분이 이제 전기 기사를 따시고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이지. 전기 기사 따면 전기 과장 되게 쉽게 들어올 수 있어. 여기서 2년만 버티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돈 월급 한 300-400 정도 받으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꿈의 직장 중에 하나야. 전기기사. 기억해두세요. 전기기사. 선생님 전기기사가 있어요. 이것들 관두면 내가 아파트 관리소에 취직할 거야. 자, 얘네들이 지금 지하에 우리한테 다 있어. 그렇죠? 초관 변전기가 다 있다고. 아파트 지하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전선이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 수용관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메인 전원이 하나 있잖아. 너네 이거 한번 까봐. 까보면 여기 메인 전원이 있고 여기에 뭐 전등, 전열 뭐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한 4-5개가 있어. 그래서 요거 하나 딱 끄면 다 꺼지잖아.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집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자, 여기를 다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여기 콘센트가 있지? 이 콘센트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애들이냐면은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가 콘센트 하나, 콘센트 2개, 뭐 콘센트 3개, 콘센트 뭐 4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우리 집이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은 전기를 꼽는다는 것은 여기 콘센트가 꼽는 건 뭐냐면은 자, 여기하고 연결해가지고 내가 그 전기를 쓸게 요 얘기야. 그러면은 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운데 조금 쉽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면은 얘를 선을 이렇게 따본다고 생각하자고. 여기에 내가 뭐 냉장고 있고 세탁기 있고 전화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드디어 딱 연결을 하면은 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야. 그러면 저항이 지금 얘하고 사이에 저항이 몇이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봐봐. 야, 이것을 있잖아. 이거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애들이 힘들게 생각해. 자, 여기에 예를 들어 우리가 스위치를 놓고 여기에 꼬마 전구를 놓다고 치자. 이렇게.
그럼 봐봐. 얘가 전류가 흘러야지 얘가 지금 불이 들어오겠지. 근데 이게 떨어져 있어 지금. 얘네 봐봐. 얘랑 얘가 연결이 돼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야. 얘랑 얘가 연결이 돼야지 전류가 흐르는데 얘랑 얘가 지금 아무것도 생각 없이 다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그럼 얘랑 저항이 무한대야.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야.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랑 같은 거라고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야 지금 현상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만약 이 상황에서 자 우리가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건 다 저항이야. 얘를 딱 연결을 한 거야. 그럼 얘가 드디어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또 연결했어. 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겠지. 전류가 흐르지? 전류가 흐르지. 그치? 그럼 저항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저항이? 자, 이게 애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런 거다. 내가 지금 저항을 계속 꼽았잖아. 그치? 그럼 저항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저항 값은 줄어들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배웠잖아.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저항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 저항 값이 줄어들잖아. 자, 그러니까 내가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기구를 많이 꼽으면 꼽을수록 여기서는 이런 좀 개념적인 부분은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많이 꼽았어. 집에다가 전기기구를 많이 꼽았어. 그렇게 되면 저항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는 거야. 많이 전기가 이 하나만 연결되다가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로 다 통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저항 성분은 떨어진 거야. 저항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많이 꼽으면 저항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항이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오히려. 그러면은 봐봐. 들어오는 볼트는 같아. 전압은 같아. 근데 R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치? V는 IR, 이 ohm의 법칙에서 이 R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I가 점점 늘어나겠지. V는 일정하니까 220V가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I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 전류가 많이 흐르고 과열이 생겨. 그래서 많이 꼽지 말라는 거야. 많이 꼽으면은 집안 전체의 저항 성분이 줄어들어. 저항 성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 과열이 돼. 그래서 너희들 요즘 에어컨 전용으로 나오는 그 콘센트 본 적 있어? 에어컨 전용으로 나오는 콘센트가 있어. 그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전선을 두껍게 하면 돼. 얘가 이 전류를 많이 흘러도 되게끔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해. 이 전선의 두께를 두껍게만 하면은 걔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전류량이 늘어나. 그래서 너희들 여기 안에 보면 있잖아. 전국에 있는 이것도 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콘센트 같은 거 할 때 두께 있잖아. 전선의 두께.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가정에는 몇 파이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몇 미리짜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다 정해져 있어. 그냥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 에어컨 같은 경우는 워낙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에어컨 전용 그 멀티탭이 나오는데 그 멀티탭이 굉장히 두꺼워. 그냥 전력을 많이 써도 전류가 많이 흘러도 안전한 콘센트가 바로 그런 콘센트야. 그래가지고 요즘엔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보통 에어컨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그 에어컨 정해져 있는 위치에다가 콘센트를 하나 보통 다시 박아놓지. 저기도 아마 있을 거야. 있어. 그 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런 거야. 자, 문제는 요거야. 자, 여기서 가전제품을 내가 많이 연결할수록 저항 성분은 줄어든다. 저항 성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류가 늘어나게 되고 과열이 가능하다. 과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쏟지 마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가끔씩 출제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장부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쭉. 자,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 우리 제일 처음 할 때 태양 에너지가 나오는 힘의 원천은 수소의 핵 융합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요 얘기야. 자, 수소 4개가 있어. 그러니까
수소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수소 4개가 하나의 헬륨이 돼요. 하나의 헬륨이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질량이 1,1,1,1이었는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3.999 뭐 이런 정도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질량의 손실이 있지. 근데 우린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질량의 손실이 된 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에너지로 나온다. 어떻게? E는 mc 스퀘어 요거의 공식에 의해서 질량, 아주 미세한 식의 질량이 c 스퀘어라는 굉장히 큰 상수를 만나게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로 나오게 된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야. 이게 상대성 이론은 중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야.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태양 에너지의 원천이다.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야 이거. 봐봐. 수소 원자핵 4개가 질량의 합이 4.032U인데 융합이 돼서 헬륨 원자핵이 되니까 4.003 그래가지고 0.03U 정도가 사라진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요걸 만나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의 순환, 우리 대기와 해수 순환 지난 시간에 내가 엄청 강조하면서 얘기했었던 요 얘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탄소의 순환도 너희들 내가 여기다 표시 뭐 생물권, 기권, 지권 하면서 다 그려줬던 거 기억나? 그렇게 해서 탄소의 순환도 됩니다. 요거야. 자,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다 쓴다. 우리 지구에서 받는 에너지의 99.8인가 그렇다고 그랬지? 그 에너지를 갖고 대한민국이란다.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다.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여기서 자 이제 몇 가지 여기서 조금 좀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알고 넘어갈게. 시간이 뭐 거의 10분 한 5분이면 됐다 이거.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자 핵발전이 첫 번째,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이 두 번째, 그 뒤에 나오는 게 조력 파력. 그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연료전지. 이놈의 연료전지가 요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갈게. 아까 핵융합 얘기했지. 핵융합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4개의 수소 원자가 헬륨이 되면서 약간의 웨이트 로스가 에너지가 된다는 거. 이게 바로 핵융합이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원소들이 분열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 내가 예전에 간단하게 얘기는 한번 해줬어. 그래서 철이 가장 안전한 원소다 얘기하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데 굉장히 무거운 원소. 이 원자핵이 보면은 여기 엄청나게 많은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원자핵이 있어. 얘는 엄청 무거운 원소겠지. 그런데 자 에너지를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중에 강력이 있었고 전자기력이 있었어. 강력은 뭐냐면은 야 봐봐. 이 조그마한 핵 안에 플러스들이 이렇게 모여있잖아. 얘네들은 사실 전자기력으로는 청력이 작용해가지고 막 뛰쳐나와야 되는데 얘네 붙어있잖아. 이 붙어있는 힘을 강력이라고 그랬고 이게 가장 강력한 힘이야. 근데 봐봐. 이렇게 큰 원소들은 물론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강력으로 다 묶여있지만 얘하고 얘만 생각해보자고. 얘 같은 경우는 강력이 작용하는 것보다 강력이 분명히 작용은 하고 있는데 자, 청력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뭐냐면 전자기력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 거리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뭐 중성자라든가 양성자가 얘를 때리면 있잖아.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있다가 깨져. 쪼개진다고. 얘네들이 2개로 이렇게 쪼개져. 원자핵이 2개로. 이때도 웨이트 로스가 생겨. 얘가 예를 들어서 300이면은 여기가 15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49점 몇, 여기도 149점 몇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고. 그러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또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핵발전이 요거야. 그러니까 정말 큰 원소를 만들기 힘든 건 바로 이것 때문이야. 융합만 쉽게 딱 어떻게 만들어만 놓으면 바로 떨어져 나가 버려. 계속 떨어져 나가. 그러면은 자, 얘 같은 경우도 에너지 로스가 생기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에너지 로스가 생겨. 웨이트 로스가 생겨. 그러면은 자, 얘네 같은 경우에 나누기 4를 했을 때 1 나누기 4를 했을 때 그 에너지 입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 질량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그냥 좀 간단하게 그냥 그걸로만 알아들어. 수소부터 쭉 내려가 점점 질량이 내려가다가 점점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생겨. 자, 여기 있는 입자 하나, 여기 있는 입자 하나가 갖고 있는 질량을 이렇게 표시한 거야, 이거는. 그러면 봐봐. 얘 같은 경우도
이 입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질량, 얘가 입자 하나 갖고 있는 질량은 우리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원소 안에 그 입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질량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게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그래.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물질은 항상 뭐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지.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요 상태에 있는 물질이 뭐냐? 뭐라고 했지 이거? 그래서 초신성 폭발하기 직전까지 가장 큰 별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물질, 철. 얘가 철이야. 결국 무거운 원소들은 철까지 가려고 하고 얘네들도 철까지 가려고 하는 게 핵융합이고 핵분열이야 얘네들은. 그런데 봐봐, 얘가 지금 뭐 좀 이렇게 크게 그려있긴 했지만 얘가 훨씬 높아. 얘는 조금밖에 안 높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보다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훨씬 커. 그래서 핵폭탄보다 수소폭탄이 위력이 훨씬 큰 거야. 그러면은 이 수소폭탄의 위력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핵융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냐면은 엄청난 고온 고압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수소폭탄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수소폭탄 여기가 H가 있고 주위를 핵폭탄이 있어. 핵폭탄이 터지면서 그때의 에너지로 수소를 융합시켜. 그래가지고 수소폭탄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어려워. 이것이 어려워. 근데 우리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알겠니? 요거야. 요 에너지로 물을 끓이는 거야. 요 에너지로 물을 끓이는 게 핵발전이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막 중성자, 뭐 감속제 제어봉 있지. 그거 옆에 2번하고 3번 있지. 요거 됐다 별표 쳐놓고 이건 암기해야 된다. 자, 우라늄 235. 우라늄 235가 핵발전에 이용됩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옆에. 플러스 강의 오른쪽에 보면은 우라늄 235. 딱 요게 핵발전에 이용되는 연료다. 딱 그거 표시. 두 번째, 감속제 제어봉 있어야 되는데 감속제는 이 중성자가 있잖아. 이 핵원료를 때려. 얘를 때려. 근데 엄청 빨리 때리면은 많이 때리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핵분열이 엄청 증가하겠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속도를 줄여주는 게 감속제야. 그것을 이렇게 핵발전 갑자기 엄청 하면 이렇게 폭발할 거 아니야. 폭발하지 않도록 줄여주는 게, 속도를 줄여주는 게 감속제고, 감속제는 뭘 쓰냐면은 자, 충전을 느리게 하지. 자, 감속제 여기다 써.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야, 거꾸로. 자, 감속제가 아니라 제어봉이야. 제어봉이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이야. 미안. 밑에 제어봉 있잖아. 제어봉. 얘네들 속도를 조절하는 게 제어봉이고 중성자를 흡수했다가 뭐 다시 늘렸다가 흡수했다가 늘렸다가 하는 게 제어봉이야. 제어봉이 별게 아니라 붕소막대기야. 붕소막대기인데 그 붕소막대기를 안에다 넣으면은 얘네들이 막 핵분열이 이러고 있는데 넣으면은 중성자를 걔가 흡수해버려. 그래가지고 핵 반응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줄어들어가지고 온도가 낮아질 것 같으면 다시 그 붕소를 쑥 빼. 그러면은 갑자기 또 막 핵분열이 늘어나고, 이것을 제어한다고 해서 제어봉이라고 하고, 감속제는 뭐냐면은 얘의 속도를 너무 빠르면은 이게 너무 급하게 핵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를 줄이는 건데, 이 감속제가 뭐냐면은 너희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냥 경수로, 중수로 이런 거. 그 물이 바로 감속제야. 감속제. 그 감속제를 뭐 중수를 쓰면은 중수로가 되는 거고, 경수를 쓰면은 경수로가 되는 거고. 중수는 뭐지? 수소에다가 중성자가 2개, 3개 더 붙어 있는 거. 그걸 중수로, 중수 감속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학교도 있으니까 요거 2개, 3개 정도는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두 번째,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러니까 전기를 그냥 태양광에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가 나중에 되면은 조금 이렇게 반도체, P형, N형 반도체를 배우면서 물리에서는 좀 자세히 배울 텐데, 이것은 뭐 그 원리 자체는 그냥 생각할 필요 없고 장점, 단점만 좀 외웁시다. 장점은 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돈 들일 일이 없지 그냥, 그렇지? 태양은 계속 있을 거 아니야. 50억 년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태양이. 그때 동안은 우리가 마음대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두 번째는 자,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 요즘에 이거는 장점이 아니야. 요새는 이거에 뭐 좀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단점은 뭐냐면은 자, 햇빛 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햇빛이 안 나면은 안 되고 날씨 이런 것들에게 제한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설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게 필요하고 아직은 태양광의 가장 큰 단점은 옆에다 적어놔. 아직은 효율이 너무 낮아. 태양광의 효율이 너무 낮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야 지금 현재. 자, 풍력 발전은 그냥 보면 되고 다음 장.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식에서 조력 발전, 화력 발전 이것은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력 발전은 자 강하고 바다 사이에다 이렇게 뚝을 쌓아. 그러면은 자 바다는 밀물 썰물이 있잖아. 그래서 밀물일 때 여기 딱 막고 있다가 자 밀물일 때 이렇게 막고 있어. 바닷가가 이렇게고 강은 수위가 낮겠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을 이제 딱 열면은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가면서 얘 발전기를 돌리게 하는 거. 이게 조력 발전이야. 마찬가지로 거꾸로 만약에 강이 이제 높고 얘가 썰물일 경우에는 또 여기 열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끔 하면서 얘를 돌려주는 발전기를 돌려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조력 발전. 자, 두 번째 파력 발전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건데 물결이 일어나니까 이곳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이걸로 이제 발전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가끔씩 있거든. 이제 그게 아니야 사실은. 자, 이렇게 공동구라는 걸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공기실이지. 여기 공기실이라고 하네 여기는. 자, 얘가 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할 거 아니야. 그치? 그때마다 여기 있는 공기가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를 반복하겠지. 이 공기의 힘을 이용하는 게 파력 발전이야.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자, 그리고 이제 3번 연료전지. 요거는 좀 암기를 해둡시다. 자, 이거에 대한 기저 자체는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야.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해.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융합시켜가지고 물을 만드는 게 연료전지야. 자, 연료전지는 수소 더하기 산소에서 물. 이것이 바로 연료전지야. 그냥 딱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기서 수소와 산소를 막 집어넣었다. 전해질에다 다 집어넣었다니만 물이 생기면서 전기가 생기다. 딱 이렇게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야지 안 어려워. 자,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플러스 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걸 그냥 암기를 해버려.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수소 이온이 돼. 플러스에서는 뭐냐면은 산소가 산소 이온이 돼가지고 산소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받아. 그러면서 생성되는 게 바로 뭐냐면 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이산화탄소가 안 생긴다라는 장점이 있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와. 자, 뒤에 보면은 장점 봐봐. 물이 유일한 생성물이므로 환경 오염이 없다라고 뒤에 되어 있어. 299페이지 맨 마지막 맨 위쪽에 보면은 물이 유일한 생성물이야. 얘는 전기를 생산하면서 낳는 게 물밖에 없어. 물만 나와. 그러니까 뭐야? 환경 오염에 문제가 없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연료전지가 가끔씩 등장을 해. 근데 단점은 봐라. 수소가 문제야. 수소가 엄청 위험한 거거든. 수소가 가장 큰 문제야. 수소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요것이 가장 산소야 뭐 대기 중에 뭐 충분히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수소가 문제다. 여기서는 단점은 수소가 문제다. 연료전지는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자, 내가 지금 다음 시간부터 일단은 지금 다음 주까지만 하고 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지.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문제고, 그 친구들 때문에 일단 좀 빨리 나온 것도 있고,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그거 할 거야. 자, 리뷰. 우리가 좀 더 좀 심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나는 가능하면 니들이 당연히 그러진 않겠지만,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얘기를 예를 들면 이 다른 인터넷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한테 그때 와서 얘기해주고,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찍어주고 리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를 합시다. 고생했다.